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아마도 매우 다루기 힘든 고집불통 노인일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해오름 요양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곳으로 환경도 좋고 비용도 비쌉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부유하거나 명망 있는 분들로 항상 자녀나 손주들이 둘러싸여 시끌벅적합니다. 저만 늘 혼자입니다. 요양원의 단체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바둑교실이나 합창단에는 발도 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그저 창가의 노인 1인 소파에 혼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돋보기를 쓰고 한 땀 한 땀 자수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거의 웃지 않고 먼저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저를 어떻게 수군거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언제나 제 귀에 들어옵니다. 봤어? 3층 박 선생님 말이야.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대. 성격이 아주 괴팍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서울 중심가에 있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왔다잖아. 아이고, 그럼 자식들은 어쩌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말이야? 자식들? 그 아들, 딸이 오히려 가엾어. 그렇게 효자효녀라는데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이 박 선생이 싫다고 딱 잘라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잖아. 마음이 너무 독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달에도 아들, 딸이 고급 인삼이니 영양제니 잔뜩 들고 찾아왔던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접견실에서 몇 마디 하고는 돌려보내더라고. 쯧쯧쯧,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자식 잘 키워봤자 소용없어. 결국 돈만 남에게 다 퍼주는 꼴이라니까. 저런 사람은 늙어서 분명 벌 받을 거야. 이런 수군거림에 저는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일부러 더 괴팍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요양원 내에서 형편이 어려운 몇몇 노인들에게 자녀들의 방문이 뜸한 것을 알고 생활비를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어찌어찌 소문이 나면서 저를 돈을 자식에게는 안 주고 남에게 퍼주는 독한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 아들 김성호와 딸 김지혜는 정말이지 이 연극에서 가장 헌신적인 배우들입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 그들은 값비싼 차를 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양원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가장 신선한 과일과 가장 비싼 보양식을 들고 와서 요양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공용 휴게실에서 저를 상대로 가슴 저미는 가족의 연기를 펼칩니다. 엄마, 45세의 아들 성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습니다. 그냥 저희랑 같이 집에 가세요.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요. 맞아요, 엄마. 42세의 딸 지혜가 옆에서 거듭니다. 목소리가 메어집니다. 저희가 시끄럽다면 엄마가 살던 그 아파트 근처에 새 작은 아파트라도 사드릴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네, 제발 여기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은 모두 감동하여 저를 비난하듯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제가 은혜를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악마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그들이 연기를 마칠 때까지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면 저는 이미 식어버린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덤덤하고 거의 무관심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기가 좋아요. 난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돌아가렴. 그들의 얼굴에 스치듯 지나가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주변 노인들이 보내는 무언의 한숨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좀 우습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눈을 감으면 1년 전 그 진짜 집에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던 병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피곤하구나. 좀 쉬고 싶어. 그들은 오늘 연기가 끝났음을 알고는 서로를 마주보며 비통한 표정을 거두고 다시 효심 깊은 자녀의 얼굴로 돌아와 제 몸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연기해라. 계속 연기해. 너희가 더 사실적으로, 더 효성스럽게 연기할수록 1년 전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나에게 더 생생히 일깨워 줄 테니 이런 기이한 평화와 물밑의 파동 속에서 반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는 제 효심 깊은 자식들의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져오던 보양식도 고급 인삼에서 평범한 영양제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매일 한 통에서 며칠에 한 통으로 줄었고 목소리에는 갈수록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냉각 처리 방식으로 제가 의지할 곳 없는 이 늙은이를 공포에 질리게 하고 결국에는 제가 아파트를 팔고 얻은 거액의 돈을 스스로 내놓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8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호와 지혜는 뜻밖에도 남편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어른과 제 친정 오빠, 새언니까지 총 5명을 이끌고 요양원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리 알리지 않고 곧바로 프런트에서 가장 큰 접견실을 지정해 마치 신문이라도 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간호사의 통보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조만간 터질 이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접견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큰어른은 상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가장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오빠와 새언니는 그 옆에 앉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성호와 지혜는 엄청난 상처를 받은 아이들처럼 반대쪽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앉아라. 큰어른이 제 맞은편에 놓인 덩그러니 놓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큰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른의 위엄과 함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영호가 돌아가시자마자 아파트를 팔고 이런 곳에 와서 살다니. 성호랑 지혜가 얼마나 효성스러운 아이들인데 왜 집에 안 가려는 것이냐?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바깥 사람들이 우리 김씨 집안과 박씨 집안을 어떻게 말할지 아느냐? 두 집안 모두 늙으니 한 명도 제대로 못 모신다고 수군거린다. 제 오빠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미숙아. 아들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 친정으로 와도 돼. 집에 내 방도 있는데. 네가 이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니? 저는 그들의 비난을 조용히 듣기만 할 뿐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지혜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랑 싸우지 마세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힘드신 건 알지만 엄마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시면 저희도 괴로워요. 저희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 가족이 함께 있어야 아빠 영혼도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성호도 이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한테 아직 화나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고칠게요. 엄마만 돌아오시면 뭐든 다 할게요.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서로에게 맞춰 연기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어른들은 이 효자 효녀들을 보며 그리고 저 고집불통 노인을 보며 얼굴의 불쾌함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큰어른이 탁자를 탁 치며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미숙이,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하겠다. 네가 아직 나를 큰어른으로 여긴다면 당장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은 성우에게 잘 맡겨두어라. 엉뚱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말이다. 네가 계속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너를 친척으로 여기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라. 현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며 제가 굴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어른 오빠, 새언니. 저는 그들을 둘러보며 침착하지만 전례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우와 지혜도 지난 몇 달간 저 때문에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낡아 보이는 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제가 아파트를 팔고 생긴 그 돈이겠죠.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씩 참석자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다들 오늘 계시니 나중에 변호사를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들은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여보더니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하여 공증을 마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제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지만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박미숙은 여기에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 사망 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은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증권 및 기타 모든 유가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액을 본인이 만년에 거주한 해오름 요양원에 기부하여 요양원 내 의료시설 개선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원 노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본인의 자녀 김성호와 김지혜는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자립하였으므로 본인의 재산의 지원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본인의 모든 유산은 그들 두 사람이 어떠한 지분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백지의 먹으로 쓰인 유언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터진 폭탄처럼 접견실을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몇 초 후 정적은 제 아들 성우의 포효로 깨졌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그는 유언장을 탁자에 내던지며 제 코앞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남에게 돈을 줄지언정 저희에게는 한 푼도 안 남기겠다니. 저희는 엄마 친아들, 친딸이잖아요. 지혜도 완전히 위장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요양원 사람들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엄마에게 무슨 마법을 건 거예요? 저희가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요. 어른들 역시 모두 망연자실하여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혼란과 비난 속에서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자 한자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들의 분노에 차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경멸하는 얼굴들을 훑어보며 눈가에 사무치는 차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시던 반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말은 끓는 물에 던져진 얼음 조각처럼 접견실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온 힘을 다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기억이 이 질문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꾼 1년 전 그 겨울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모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와 남편 영호 씨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저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미수가 물 한 잔 마시고 싶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응하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물을 따르러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뒤돌아보니 영호 씨가 소파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으며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손발은 걷잡을 수 없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의 귀청을 찢는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의 힘얼건 불빛,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차가운 의학 용어들, 급성 뇌졸중, 광범위 뇌경색, 밤샘 수술 끝에 영호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삶은 그 병상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뇌졸중 후유증을 앓게 되어 몸의 반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언어 중추도 심하게 손상되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그의 의식은 또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몸 안에 갇힌 침묵하고 표현할 수 없는 죄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성호와 지혜는 회사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분명히 초조하고 효심 깊은 자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병상 앞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입원 수속을 밟고 온갖 치료법을 알아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저는 심지어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키우니 아들딸이 결국 은혜를 아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효심의 유효기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처음에 혼란이 지나고 나날이 반복되는 번거롭고 힘든 간병이 일상이 되자 저는 그들에게서 점차 짜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의 회복 과정은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리치료, 침치료, 고압산소치료,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지출이었습니다. 저와 영호 씨의 공동 계좌에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물처럼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초조했지만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만 좋아질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분명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혜는 외국계 기업 부장이었고 그녀에게 시간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매일 병원에 잠시 머물렀지만 점차 병원에 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유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해야 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내일 부산으로 출장이라 며칠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어서 성호는 제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 상태인데 회사에 계속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이번 달 개근상도 날아갔네요. 그들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아한 삶과 직업적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하거나 뻣뻣해진 사지를 마사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저 병상 옆에 앉아 제멋대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얼굴에는 피로와 실증이 가득했습니다. 영호 씨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또렷한 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호와 지혜가 대충 응대하고 돌아서 병실을 나갈 때면 영호 씨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한 줄기 흐르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그의 왼손을 잡고 나 자신을 위로하듯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애들이 바쁘잖아. 이해해야지. 그러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돈을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계산하는 그들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송곳니가 드디어 한 가족회의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병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아버지의 다음 재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성호가 입을 연 첫마디에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커피를 저으며 인상을 찌푸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황 이사님께 여쭤봤는데 아빠는 지금 상태로는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고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대요. 오빠 말이 맞아. 지혜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용 청구서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아빠, 이번 달 의료비만 합쳐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간병인 비용은 빼고요. 이렇게 가면 아빠 연금이랑 예금으로는 몇 년도 못 버틸 거예요. 저는 그 청구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적힌 모든 숫자가 바늘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도 돼. 영호 씨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괜찮아. 아파트를 팔아요? 지혜가 즉시 제 말을 끊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아파트는 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준 유일한 추억이에요. 어떻게 팔아요? 게다가 설령 아파트를 판다고 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이건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니? 제가 눈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저를 얼어붙게 만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는 솔직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아빠를 고통스럽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이런 치료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엄마. 성호가 옆에서 동조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아빠가 저희에게 남겨주시려던 돈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쓰면 점점 줄어들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편치 않으실 거예요. 입 다물어. 제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탁자를 치며 낮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입 다물어. 그분은 너희 아빠야. 한 가닥 숨이라도 붙어 있고 우리를 볼 수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그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돈은 없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없으면 끝이야. 제 분노의 남매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온화하던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저와 아이들 사이에 이미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한다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해맑게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 미소는 제 기억 속 상냥했던 딸의 미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친근하게 제 팔짱을 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빠랑 제가 상의해서 특별히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모두 걱정하는 게 이번에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일인데 이게 저희한테도 경각심을 줬어요.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아빠를 돌보시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가장 두려운 건 엄마가 어느 날 쓰러지시거나 병원에서 부주의하게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거예요. 성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랑 지혜가 의논했어요. 저희 둘이 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고액의 상해보험을 들어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최고의 간병인을 모시고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절대로 돈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보험증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보험 증서의 피보험자 칸에는 제 이름 박미숙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수익자 칸에는 그들 남매의 이름 김성호, 김지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북극의 얼음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안팎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미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길을 미리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냉혈하고 계산적인 보험증권을 당장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눈을 뜨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영호 씨를 보자 저는 다시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었고 특히 이 순간에 그들과 완전히 결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직 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울음보다 더 힘든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럼 여기에 사인해주세요. 그래야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지혜가 조급하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보험 증권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듯 증권 원본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증권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한 부가 더 복사되어 그들이 실수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여분의 보험 증권 사본을 조용히 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무슨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지만 이것이 차가운 돌멩이처럼 제 가슴에 붙어 시시각각 저에게 눈앞에 이 효성스러운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해보험 가입 이후 집안 분위기는 기이한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성호와 지혜는 저에게 치료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효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병원에 교대하러 왔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왔으며 제 앞에서 영호 씨의 몸을 참을성 있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폭풍이 오기 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처럼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호 씨를 돌볼 때 보여주는 진심 없는 형식적인 태도와 짜증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때 아버지의 체위를 바꿔주는 것을 잊어 영호 씨의 등에 욕창이 생기게 했고 음식을 먹일 때 부주의하게 그릇을 엎질러 침대가 온통 지저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을 때는 병실 텔레비전을 끄고 영호 씨 혼자 침묵 속에서 눈을 뜨고 허연 천장을 무기력하게 응시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영호 씨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비추는 맑은 거울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효성스러운 뒷모습을 보이며 돌아설 때마다 저는 영호 씨의 흐려진 눈에 절망의 물기가 서서히 차오르고 움직일 수 없는 눈가에서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의 차가운 왼손을 잡고 그의 귀에 대고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영호 씨, 괜찮아. 내가 있잖아. 모든 건 내가 있어. 그가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 그가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습하고 쌀쌀한 비 오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가래 한 덩어리를 뱉어내지 못해 호흡이 곤란해졌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삐 하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즉시 침대 머리맡에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성호와 지혜도 밖에 가족 휴게실에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황 이사님이 곧바로 달려왔고 긴급하게 가래를 뽑아내는 처치를 한 후 영호 씨의 상태는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황 이사님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병실 밖으로 불러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인한 질식 위험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24시간 내내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다른 응급 환자를 처리하러 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지혜가 저를 붙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셔서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여기는 저랑 오빠가 지킬게요. 엄마는 옆 휴게실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이세요.
그러다 엄마까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성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빨리 가서 쉬세요. 여기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걱정 마세요. 그들 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리고 방금 안정된 병실 안의 영호 씨를 보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한번 믿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를 불러라.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가족 휴게실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뒤척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병실로 돌아가 지키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호 씨의 병실 문 앞까지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문틈으로 제 혈액을 순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오빠, 또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네. 산소 포화도 또 떨어지고 있어. 이어서 성호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의사 부를까? 뭘 불러?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뭐가 달라? 의사도 방금 그랬잖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한번 살릴 수 있다고. 평생 살릴 수 있나? 하지만 뭘. 지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아빠 예금이 매일매일 사라지는 거 생각해봐. 우리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는 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해방이야. 게다가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장 악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안 부르고 아빠가 스스로 숨을 거두면 보험회사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우발적 질식사라고 말할 수 있어. 그 상해보험금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성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가 악마 같은 목소리로 아주 작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문틈으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그렇게 조용히 아버지의 병상 앞에 서서 두 명의 차가운 구경꾼처럼 무표정하게 생명선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숫자가 한 칸 한 칸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0, 88, 85. 그리고 병상 위에 제 남편 영호 씨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절망에 가득 차 평생을 사랑했던 마귀 같은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일 수 없는 눈가에서는 맑고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뛰쳐들어가 그들과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의 애원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자 저는 갑자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뛰쳐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완전히 결별하면 이미 이성을 잃은 이 짐승들은 모든 것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며 제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복도 반대편 황 이사님의 사무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진료 기록을 보고 있던 황 이사님에게 다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이사님, 빨리요. 제 남편 병실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봐주세요. 저는 일부러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지 제 아들, 딸이 아빠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 싸움이 아니라 소리 없는 철증 같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요양원 접견실에 겹겹이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싸움을 멈추고 저를 탐색하듯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이어서 순간 얼굴이 굳어진 제 아들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헛소리예요? 지혜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초조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빠는 정상적으로 병사하신 거예요.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다 알아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우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혹시 엄마가 늙어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 돌아가실 때 저희 다 곁에 있었잖아요. 잊으셨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무고하고 억울한 효자 효녀의 모습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툰 연기를 보며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 말했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나보다 더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흰 가운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온화한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영호 씨의 주치의였던 황 이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리 약속해 두었습니다. 이 싸움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위 있고 객관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성호와 지혜는 황 이사님의 등장에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황 이사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한 뒤 곧장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진료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 신사, 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김 씨 집안의 가정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박미숙 여사님의 부탁을 받고 한 의사로서 1년여 전 김영호 선생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겪으셨던 실제 의료 상황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진료 기록을 펼치고 안경을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기록에 따르면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당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와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초기 응급 처치 후 생체 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또렷했고 청각과 시각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위중하거나 임종 단계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강타하는 망치 소리처럼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 모두에게서 작게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황 이사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그날 밤 11시 23분 박미숙 여사님, 즉 김 선생님의 부인께서 급히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병실 내 모니터 기계에서 경고음이 난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간호사가 함께 병실로 달려갔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처음으로 성호와 지혜의 얼굴의 시선을 천천히 옮기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기계 자체에서는 아무런 경고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김 선생님께서 가래로 인해 기도가 막혀 산소 포화도가 이미 82%라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참석자 모두를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힘이 넘치는 전문적이고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이라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모든 병상 침대 머리맡에는 붉고 매우 눈에 띄는 비상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모니터의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환자가 분명히 호흡 곤란을 겪는 것을 수분 동안 목격하면서 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가까이에 있는 호출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아내가 복도 반대편에서 의사를 찾아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행동은
의료간호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비정상적이며 또한 극히 비논리적입니다. 황 이사님의 진술은 냉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모든 세부 사항은 마치 정교한 수술 칼처럼 성호와 지혜의 효성스러운 가면을 겹겹이 벗겨내어 그 밑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접견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치 탐조등처럼 이미 핏기 없는 얼굴이 된 남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황 이사님이 말한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낼 때임을 알았습니다. 성호와 지혜가 황 이사님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너무 놀라서 벨 누르는 걸 잊었다는 따위의 뻔한 변명을 하려고 애쓸 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낡은 청가방에서 1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해보험 증권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본을 큰어른과 제 오빠, 새언니에게 한 장씩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큰어른이 의아해하며 받아들고 돋보기를 썼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미 핏기 없는 얼굴이 된 제 아들딸을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너희는 놀란 게 아니야. 그저 익숙해진 것뿐이지. 계산에 익숙해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빨리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진 것뿐이야. 제 말은 차가운 열쇠처럼 그들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속 가장 어두운 방을 열었습니다. 큰어른은 그 보험증권을 보더니 갑자기 놀란 듯 아 하고 소리를 내며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올려다봤습니다. 미수가 이 보험 피보험자가 네가 맞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착한 아들이고 제 착한 딸입니다. 그들의 아빠가 아직 병상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살아있는 저를 위해 고액의 상해보험을 급히 들어놓았습니다. 저는 보험증서의 수익자 칸에 있는 2개의 눈에 거슬리는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의료비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 뜻밖의 죽음에 대한 값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이 늙은이가 혹시라도 병원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좋은 삶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말입니다. 이 보험 증서는 접견실에서 거대한 폭탄처럼 굉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그것은 황 이사님의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했고 저의 어떤 비난보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모르는 척한 것든 두려움이나 당황함으로 변명할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어머니를 위해 가입한 수익자가 자신들인 이 백지의 먹으로 쓰인 상해보험 증서는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계산과 기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저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남매를 보며 1년 넘게 억눌러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이 매일 병원을 지킨 건 아버지가 나아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 거야. 너희는 아버지의 통장 잔고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걸 보면서 칼로 베는 듯이 아까워했지. 너희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치료비를 아끼고 그 아파트도 빨리 나누고 주식도 빨리 가지기를 바랐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젠 내 차례인가? 나도 언젠가 사고라도 나서 너희가 횡재하기를 바라는 건가? 접견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전까지 성호와 지혜의 편을 들던 큰어른과 제 오빠는 이제 괴물을 보듯 그 남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없었고 오직 충격과 경멸 그리고 깊은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것이 평범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침묵하는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온몸에 힘을 다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제 남편 김영호 씨는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이 아들, 딸을 위해 아끼고 아껴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아들, 딸이 언제 죽을지 계산하는 것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 박미숙은 그의 아내로서 그의 피땀 어린 돈을, 우리 둘의 평생 노력의 결실을 이런 사람들에게 남겨준다면 제 목소리는 메어왔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어떻게 그 일을 다시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한자 한자 말했습니다. 지금 제 유언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또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호와 지혜는 그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경멸과 멸시가 가득한 침묵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허둥지둥 비참하게 자신들에게는 최종 심판전 같았던 접견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쾌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불타버린 듯한 황량한 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견실 안의 사람들은 어느새 모두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던 공간에는 이제 저와 황 이사님, 그리고 창밖으로 비쳐들어오는 조용한 오후 햇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전투복처럼 꼭 쥐고 있던 그 유언장 사본도 이제는 부드러워져 역사적 임무를 완수한 낡은 신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 황 이사님이 조용히 침묵을 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를 돌아보며 지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괜찮았던 적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한 조각 파인 듯 했지만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태산보다 무거운 바위가 드디어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제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성호와 지혜는 다시는 요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소문처럼 순식간에 온 친척들에게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모두가 피하는 역병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간의 정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그들이 그렇게 애써 지키려 했던 가짜 체면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늘 혼자 다니지는 않습니다. 요양원 활동에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교실에 등록하여 수십 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합창단에 가입하여 평균 연령 75세인 노인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유행하던 옛 노래들을 말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저와 영호 씨 두 사람의 이름으로 요양원의 작은 해오름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중병으로 치료받기 힘든 입원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요양원 노인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과거의 동정이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존경과 친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팍한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근하게 미숙 씨라고 부릅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며 저만의 새로운 리듬이 생겼습니다. 날씨 좋은 저녁마다 저는 혼자서 요양원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거기서는 예전에 저와 영호 씨가 살던 아파트 단지의 불빛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호 씨의 사진을 꺼내 손수건으로 액자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예전처럼 나직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영호 씨,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다 봤지? 내가 지켜냈어. 우리 가정을 지켰고
우리 마지막 존엄도 지켜냈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어. 성우와 지혜는 너무 원망하지 마. 그리고 나 걱정도 하지 마.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잘 사는 방법을 드디어 배웠어. 걱정 마. 나 여기서 잘 지내. 매일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옆에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도 있어.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아. 어느 날 요양원의 장 원장님이 언덕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저와 함께 멀리 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아십니까? 박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유언장이 최근 우리 요양업계 전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다툼 때문에 노년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비극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박 선생님의 결정은 비록 냉정해 보이지만 우리 모든 노인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차가운 은행 숫자가 아닙니다. 몇 장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 등기 서류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침해할 수 없는 존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에 직면했을 때도 여전히 선량함과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의 마지노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바치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겁고 소중한 약속과 지킴입니다. 저는 하늘가의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제 삶이 비록 비바람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례 없는 평화와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장 원장님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서예 교실에서 저는 화선지를 펼치고 먹을 듬뿍 적셔 한 획 한 획 4글자를 썼습니다. 그 4글자는 무게여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여사님은 가장 냉정해 보이는 방식으로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을 지켜냈고 자신에게도 만년의 마지막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이 결말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례 속 박 여사님이었다면 자식들의 그런 행동을 직접 목격한 후 그녀와 같은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으셨겠습니까? 평생의 모든 노력을 기부하고 혈연 관계인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런 단호함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녀의 아들딸인 김성호와 김지혜의 행동은 단순히 불효라는 2글자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돈의 압박이 정말 인간성을 이렇게까지 부패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악행은 일시적인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부모의 과도한 사랑과 사회의 공리주의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악의 결과였을까요? 법적으로 박 여사님의 유언장은 흠잡을 데 없지만 윤리적, 감정적인 면에서 그녀의 이런 선택에 완전히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고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것은 정답이 없는 난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인간성의 온도와 사유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다룬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실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경계하고 함께 사유하며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가장 진실하고 깊은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